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한아름 원장입니다. 네. 저는 지금 청담동에서 피부과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양한 좀 학회 활동을 하면서 또 이제 최신 그런 지견들에 대한 논문과 발표들을 하는 그런 학회 학술 이사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뭐 SBS 뭐 그런 건강 프로 자문위원으로 활동을 했고, 그 외에 이제 뭐 가끔 또 제 얼굴을 보셨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또 방송을 통해서 또 이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사실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다들 알고 계신 그런 이제 피부와 관련된 안티에이징에 관련된 이야기를 이제 하려고 하는데요.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좀 외계 생명체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혹시 이 그림이 뭘 의미하시는지 좀 감이 오실까요? 역시 여기 계신 분들은 다들 역시 피부 전문가가 맞으시네요. 예. 일단 여기 보여지는 이 그림은 이제 세포를 모식화한 건데요. 이 가운데에 보여지는 것이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맞아요. 핵입니다. 핵 속에는 우리 유전 정보를 담고 있는 DNA를 담고 있죠. 그럼 이 핵 주변에 있는 애들은 뭘까요? 맞아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자, 그럼 여기 우리가 흔히들 생각하는 콜라겐 이런 건 어디 있을까요? 여기는 조금 이제 갈리는데요. 바로 콜라겐은 이 세포가 아니라 세포 밖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세포 안에 콜라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중요하게 생각하는 콜라겐, 엘라스틴, 뭐 히알루론산 이런 애들은 세포 밖에 있는 성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포들이 하나하나가 다 모여서 만들어지는 것이 이제 이런 세포 군단들인데요. 자, 이 세포 바깥쪽에 이 벽돌처럼 있는 쪽이 이 표피고, 그 밑에 좀 엉기성기하게 있는 곳이 이 진피예요. 그래서 이 세포들을 보면은 이 가운데 하얗게 보이는 게 아까 보였던 그 핵을 나타내는 거죠. 근데 표피에 있는 세포들은 세포가 굉장히 벽돌처럼 단단하게 붙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진피에 있는 세포들은 마치 어디 모래사장 위에 뭐 파라솔 펼쳐놓은 것처럼 굉장히 띄엄띄엄 있죠. 그만큼 이 세포들이 하는 역할이 다 다르기 때문인데요. 자, 아까 전에 우리가 콜라겐은 세포 밖에 있다고 했죠. 그러면 이 세포 밖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우리가 이제 와인 같은 거, 품종이 좋은 와인들이 사실은 보면 기후가 좋고 땅이 좋은 그런 곳에서 자란 와인이 사실 되게 고급 와인으로 우리가 평가를 하잖아요. 그 이유는 그만큼 그 포도 품종도 중요하지만 그 포도 품종을 키우는 땅이 사실은 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의 세포도 우리가 실제로는 세포 자체의 기능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더 중요한 것은 이 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의 환경, 그것을 우리가 이제 세포 외 기질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그 세포 밖에 있는 환경이 좋아야지 이 건강하고 무럭무럭한 그런 이제 자라나는 세포들이 제 기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도 보여지는 뭐 여러 가지 세포들이 있는데 그냥 딱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세포 3가지만 일단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멜라닌 세포, 두 번째는 각질 세포, 그리고 콜라겐을 만들어내는 섬유화 세포입니다. 그래서 세포들이 보면은 주로 요 피부 기저층이라는 곳에 많이 밀집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세포들을 한 번씩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멜라닌 세포 하면 당연히 멜라닌을 만들어내는 세포들이겠죠. 근데 이 멜라닌이 어떠한 이유로 이제 과활성화가 되거나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피부에 잡티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피부 노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이제 바로 또 멜라닌 세포인데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콜라겐을 만들어내는 세포는 우리가 콜라겐 세포라고 부를 것 같잖아요. 근데 조금 더 유식한 용어로 우리가 섬유화 세포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실제로 콜라겐 엘라스틴을 만들어내는 세포는 콜라겐 세포가 아니라 섬유화 세포다. 근데 이제 이 섬유화 세포가 그래서 노화가 일어나거나 문제가 생기면은 이렇게 주름이 생기고 피부가 느슨해지는 결과를 얻게 되죠.
그 다음에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세포는 각질 세포입니다. 그래서 각질이 각질만 만들어내는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각질은 이 피부 최전선에서 외부로부터의 어떤 유해 물질이나 그런 세균들을 방어해주는 1차 방어선의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각질 세포에 문제가 생기면 세균 감염, 뭐 여드름이나 뭐 지루 피부염이나 뭐 아토피 피부염 같은 그런 염증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이제 각각의 이 세 가지 세포의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요. 자, 우리가 색소 하면은 뭐 다 기미라고 통칭을 하는데 사실은 색소들이 다 똑같은 색소가 아닙니다. 뭐 주근깨, 잡티, 검버섯 뭐 이런 것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주근깨는 조금 유전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보면 어렸을 때 이제 사춘기 애들 보면은 이제 광대 쪽에 생기는 그런 것들이 이제 주로 우리가 주근깨고,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것이 주로 이제 잡티와 그리고 기미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미라고 하면 사실 저는 이 헐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 레이저 색소 치료 받고서 기미가 더 진해졌어요 이런 이야기들 아마 주변에서 혹은 본인 직접 경험해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기미 같은 경우는 이게 어떤 뭐 유전적으로 생기는 그런 게 아니라 외부의 환경 때문에 사실 많이 악화가 되기 때문에, 특히나 기미는 이 헐크처럼 성격이 조금 안 좋아요. 그래서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얘가 더 얌전해지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더 이렇게 화가 나고 색소를 더 많이 만들어내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레이저 같은 경우는 이 잘 조준된 스나이퍼가 이 레이저로 그 색소를 타겟팅을 해서 에너지를 폭탄을 빵 터뜨리는 그런 이제 치료를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기미에다가 그런 이제 레이저 조준 사격을 했다. 그러면은 얘가 오히려 기미 색소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더 점점 더 화가 나면서 기미가 더 악화되는 그러한 이제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색소 치료, 특히나 이제 기미 치료를 할 때는 얘를 색소를 뭔가 때려 부시는 게 아니라 애기처럼 다루고 어루고 해서 진정을 시켜야지 기미가 사실 완화가 됩니다. 그래서 색소를 우리가 치료할 때 화장품이 뭐가 효과가 있겠어? 그냥 피부과에서 조금 치료받는 게 더 낫지라고도 생각을 하는데, 물론 부분적으로는 그게 맞는 말이기도 한데 또 부분적으로는 사실은 예방이 더 중요한 그런 색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미의 색소 치료의 첫 번째 원칙은 화나게 하지 않기. 그래서 기미를 자극시키는 자외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마찰, 그 외에 이제 뭐 화장품이나 그런 알러젠 물질들을 피하는 것이 1차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 병원에 오시는 환자분들 기미 치료할 때 레이저부터 바로 쏘지 않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그런 자외선 차단을 먼저 시키면서 그 세포 외에 있는 환경을 좋아지게 하는 것이 먼저 우선적으로 이제 병원에서 행해지는 치료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공격이 이루어졌을 때 잘 수비할 수 있는 항산화제나 보습을 통해서 그런 수비력을 길러야 되겠죠. 자, 여기서 하나 퀴즈를 내려고 합니다. 실내에 있으면 자외선이 차단이 될까요? 네. 너무나도 여기 잘 숙련된 전문가들이 계시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실내에 있어도 자외선이 차단되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다 아시겠지만 자외선 A 때문인데요. 이 자외선 A 있는 오존층을 뚫고서, 그리고 유리창을 뚫고서, 그리고 이 형광등 불빛에도 자외선이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낮에 나는 집에만 있어요 해도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야 되는 이유가 이렇게 이제 자외선이 투과를 하는 성격이 있기 때문인데요. 자, 그런데 나 자외선 차단제 바르면 비타민 D 부족할까봐 걱정이 돼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비타민 D가 합성이 저해될까요? 네. 근데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립니다. 이제 우리가 체표 면적 중에 한 20% 정도만 자외선을 쬐도 충분한 양의 비타민 D를 우리가 합성을 해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데 이제 만약에 나는 정말 야외에서 있는 시간이 너무 적다, 아니 정말 집에만 있는다, 그리고 난 또 이제 여러 지병이 있다, 뭐 당뇨, 고지혈증, 뭐 고혈압, 그리고 면역력이 떨어져서 나는 자주 감기에 걸린다, 뭐 이런 분들은 또 사실은 비타민 D가
또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정도로 비타민 D가 부족하신 분들은 햇빛을 쬐는 정도로도 사실은 합성량이 또 부족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비타민 D를 합성을 위해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지 않겠다, 그런 분들에게는 비타민 D를 섭취를 하시라고 권유를 해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비타민 D를 햇빛을 쬐는 것만으로는 오히려 양이 더 부족할 수가 있고, 요즘 새로운 연구 결과에서는 우리가 비타민 D 수치를 40 정도로 보는데 그 정상 수치를 넘느냐 보다도 실제 면역력이나 어떤 노화 방지를 위해서는 50, 60 이상을 유지를 하는 것을 권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내에 있을 때, 야외에 있을 때 사실은 그 자외선을 쬐는 양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맞는 자외선 지수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자, SPF, PA 우리 다 들어보셨을 텐데, 자, 이번엔 돌발 질문입니다. 자외선 A를 차단하는 지수는 무엇일까요? 네. 아, 다들 너무 잘 알고 계시네요. 예. 그래서 우리가 실내에 있을 때는 아까 자외선 A가 더 많이 침투한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자외선 B는 아무래도 이제 직접적인 일광 화상을 일으키는 데 기여를 하지만 피부의 노화, 주름이나 색소를 자극할 때는 자외선 A가 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PA를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자외선 차단제 바르면은 끈적끈적하고 막 가습기 화장한 것 같고, 그래서 사람들이 사실은 알면서도 손이 잘 안 가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막 PA나 SPF가 높은 것들을 바르는 것보다는 그냥 좀 내가 발림성이 좋고 촉촉하고 향이 좋은 그런 제품들을 자주 바르는 것이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은 내가 야외 활동을 하는지 아니면은 실내 활동을 하는지에 따라서 그런 제형이나 뭐 땀이 좀 쉽게 닦여 나가는 제형이 있든지, 아니면은 뭐 땀이 잘 안 나는 환경에서 또 바르는 제형이 다르듯이 여러 가지 좀 제품들을 상황에 맞게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멜라닌 세포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아니 이렇게 멜라닌이 잡티를 만들고 피부 노화를 나이가 들어 보이게 하는데, 이런 멜라닌은 도대체 왜 만들어낼까요? 근데 실제로는 멜라닌은 우리 몸에서 만들어내는 가장 좋은 천연 항산화제 물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DNA가 아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햇빛을 쬐면은 그 자외선이 이 DNA 조각을 까닥까닥 끊어 놓습니다. 그러면은 DNA가 돌연변이가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이 DNA 돌연변이가 발생을 하면 아까 같은 이제 멜라닌 세포들이 기능을 잃어버리게 되고, 심각할 경우에는 이제 피부 세포암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백인들을 보면 멜라닌 세포가 적지만 피부암 유병률이 흑인이나 아니면 동양인들에 비해서 월등하게 높은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만큼 멜라닌이 피부를 사실 보호하는 그런 기능을 하기 때문에 우리 몸에는 너무나도 필요한 그런 성분입니다. 근데 이 이제 멜라닌이 하는 기능이 이제 항산화제 기능을 하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헐크처럼 이렇게 성인한 멜라닌 세포들이 하는 기능을 대체를 하기 위해서 항산화제를 그래서 투여를 하는 것입니다. 잘 알려진 것이 비타민 E, 비타민 C, 글루타치온, 알파리포산, 그리고 코엔자임 Q10 뭐 등등의 우리 항산화제들이 사실은 이러한 기능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먹고 피부에 바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항산화제도 비타민 C죠. 근데 이 비타민 C도 사실 뭐 레몬 같은 거 즙 짜가지고 얼굴에 바르기도 하는데, 그렇게 했다가는 사실은 또 피부에 자극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좋다고 많이 바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피부에 자극을 덜 주면서 안전하게 침투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제품을 바르는 것이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름을 만드는데 가장 많이 관여하는 그 섬유화세포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요. 우리 주름하면 다 똑같은 주름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이제 전문적으로는 사실 우리 주름을 이 윙클, 그러니까 크레이즈라는 개념으로 구분을 합니다. 윙클은 우리 눈가 같은데 이제 짜글짜글하게 생기는 말 그대로의 주름을 얘기를 하고, 크레이즈는 사실 팔자주름, 뭐 이렇게 이제 사실 주름이라고 우리가 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통칭상 주름이라고 하는데, 그만큼 이렇게 주름을 구분하는 이유는 주름이 생기는 원인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자면서 베개 한쪽으로만 베고 자는 분들 있죠. 그러면은 이 옆쪽에 주름이 잘 생깁니다. 그래서 내가 귀 앞에 난 주름이 좀 있고 턱 밑에 좀 주름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베개를 한쪽으로만 베고 자는 습관이 있진 않은지, 그리고 왜 우리 스마트폰 같은 거 보면서 목 이렇게
많이 숙이시잖아요. 그럼 목주름, 가로 목주름 잘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고개를 숙이거나 베개를 잡거나 하실 때도 주름을 생기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중력에 의해서 피부가 처지면 심부불도 생기고 눈밑 지방도 생기죠. 그런데 살이 많으면 많을수록 중력을 더 영향을 많이 받겠죠. 그래서 얼굴에 살이 많으신 분들이 더 빨리 처집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안티에이징을 할 때 사실 다이어트가 그냥 뭐 얼굴을 뭐 이렇게 쪼그라들게 한다 뭐 그런 개념보다도 이 무게를 줄임으로써 사실은 중력의 영향을 줄이면 그만큼 피부가 늘어지는 힘을 줄일 수 있어서 안티에이징이 도움될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눈가, 이마, 콧등 이런 이제 표정 주름도 결국엔 주름 만드는 데 관여를 합니다. 그래서 왜 우리 세월이 얼굴에 흔적이 남는다고 하잖아요. 많이 웃으시는 분들은 눈가 주름이 많아요. 근데 많이 찡그리시는 분들은 미간에 주름이 많아요. 많이 울상이신 분들 있잖아요. 막 너무 슬픈 일들이 많으신 분들은 입가에 주름이 많이 생겨요. 왜냐면 우리 울상이면 이게 하면서 처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표정 주름도 사실 중요하고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내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사는가가 고스란히 화석처럼 내 얼굴 표정으로 다 자리 잡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힘들이 작용을 하면 결국에는 이렇게 콜라겐이 변성이 되는데요. 눌리거나 아니면 당겨지거나 하면서 결국에는 콜라겐이 변성을 일으키고 그거를 회복하는 섬유 아세포들이 이제 건강할 때는 이걸 바짝바짝 만들어내니까 우리가 젊을 때는 아무리 찡그려도 다시 펴지는데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점점 표정이 안 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병원에서는 어떤 치료를 하냐? 뭐 보톡스 그리고 물광주사, 뭐 스컬트라, 주베룩 요즘 뭐 핫한 그런 제품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보톡스는 근육의 움직임을 마비시킴으로써 그래서 우리가 표정을 교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찡그리고 지내시는 분들 아니면 너무 심하게 눈을 좀 치켜뜨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이제 보톡스로 좀 습관을 교정을 하면 어느 정도 주름이 펴지는 효과가 있겠죠. 그 외에 이제 우리가 피부에다가 주사를 놓는 시술들도 많이 하는데 그것들이 결국에는 콜라겐을 자극시켜서 이 섬유아세포의 기능을 높이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름을 예방을 할 때는 콜라겐 생성을 유도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우리 뭐 콜라겐 많이 먹기도 하고 얼굴에 많이 바르기도 하죠. 근데 자 여기서 또 퀴즈가 하나 있겠습니다. 콜라겐을 바르면 진피까지 전달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이게 콜라겐 같은 경우는 사실은 분자량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콜라겐을 바르면은 흡수가 안 되기 때문에 요즘에 뭐 어류 콜라겐, 뭐 굉장히 콜라겐 아류들이 요즘에 또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또 하나 퀴즈. 그 진피를 통과하기 위한 최소 분자량이 얼마 정도 될까요? 요거는 좀 모르시네요. 네. 자, 실제로 우리가 이제 엄청 많은 화장품들이 있는데 그 화장품들이 표피를 뚫고 진피층까지 이동을 하려면 아까 처음 그림 보셨던 그 수많은 세포 장벽들을 뚫고 지나가야 돼요. 근데 보면 표피 세포들은 거의 벽돌처럼 이 피부 장벽을 이루기 있기 때문에 그거를 뚫고 사실 진피층까지 뭔가 어떤 좋은 영양분들이 깊숙이 침투한다는 게 어렵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세포와 세포 사이에 조그마한 틈이 있었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 틈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좋은 영양분들을 이제 침투를 시켜야 되는데 그때 이제 조건들이 있습니다. 이 분자량이 500달톤 이하이면서 우리가 이제 수분 친수성인 것보다는 우리 피부가 이제 지질 성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는 친유성. 그래서 왜 오일 그냥 우리 물만 바르면 금방 증발이 되는데 약간 오일이나 크림 제형이 더 피부에 흡수가 잘 되는 이유가 친유성의 성분 때문에 그런데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분자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는 이제 펩타이드 많이 하는데 이 펩타이드가 결국에는 콜라겐을 대체하기 위해서 그걸 분자량을 쪼개고 하다 보니까 이제 펩타이드 성분으로까지 기술이 발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펩타이드를 보면은 이제 아미노산을 합쳐놓은 걸 펩타이드라고 하는데 이 아미노산을 2개를 합쳐놓으면 디펩타이드, 자, 아미노산을 3개를 합쳐놓으면 트리펩타이드 맞습니다. 자, 아미노산 6개를 합쳐놓으면 6개.
맞아요. 헥사펩타이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미노산 한 개가 물론 아미노산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100달톤에서 200달톤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 아미노산을 이렇게 적은 작은 단위의 규모로 했을 때에는 어느 정도는 피부에 침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콜라겐을 직접 넣어주지는 못하지만 대신에 콜라겐을 생성을 자극시키는 그러한 활성 신호로서 그렇게 우리가 펩타이드를 활용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펩타이드를 많이 바르면 많이 바를수록 좋겠죠. 근데 이제 낮에는 자외선 차단제도 발라야 되고 우리 화장도 해야 되고 메이크업도 해야 되고 하니까 그걸 다 뚫고 사실 피부에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주로는 이런 펩타이드 성분들을 밤에 바르는 이유가 밤에는 이제 적은 양으로 필요한 필수적인 그런 아미노산이나 이제 영양소들을 좀 더 잘 침투를 시킬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많이 바를수록 듬뿍 바를수록 더 피부에는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 각질 세포 아까 피부의 최전선에서 1차 방어벽의 역할을 한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미세먼지든 유해물질이든 아니면 세균으로부터 이제 피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 각질 세포의 방어선이 뚫리면 생기는 문제들이 바로 이런 이제 뭐 여드름, 지루성 피부염, 아토피 피부염 같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아까 피부층을 보시면 그 피부가 각질 세포들이 쌓이면서 앞에 있는 죽은 세포들이 이제 밀려나게 되는데 근데 나이가 들수록 점점 각질 세포 기능이 떨어지고 턴오버 주기가 길어지고 그러면 이 죽은 각질 세포들이 밀려나질 않고 계속 쌓여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새로운 각질 세포들이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그 죽은 각질 세포들이 방해를 하고 있겠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어느 정도는 이 죽은 각질 세포들을 적당히 제거를 해주는 필링이 필요한데 우리가 뭐 필링하면 뭐 스크럽 같은 거 빡빡 문질러서 때도 밀고 그리고 피부과에서 강한 뭐 아하, 바하, 요즘 뭐 라라필 등등의 필링제를 많이 사용을 하시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정말 가장 중요한 필링은 클렌징입니다. 우리가 클렌징을 할 때 마일드한 필링이 일어나는 것인데요. 근데 우리가 막 뭐 예전에는 얼굴 막 때로 밀고 했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정상적인 그런 각질 세포가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오히려 피부를 얇아지게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평상시에 좋은 건강한 클렌징 습관만으로도 적당한 그런 피부의 각질층을 관리를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번에는 이제 또 퀴즈. 여드름 피부일수록 더 이중 세안을 해야 된다. 네. 너무 답이 제가 일관적이어가지고. 네, 당연히 피지가 사실은 멜라닌처럼 우리 몸에서 안 좋은 기능을 하는 게 아니라 피지는 우리 피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근데 오히려 여드름 피부 피지선이 많이 발달이 돼서 얼굴에 이제 기름이 많으신 분들이 나는 그래서 더 2번, 3번씩 이중 세안을 해요 하시는데 나중에 병원에 오시면 더 여드름이 심화돼서 오시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오히려 너무 잦은 클렌징으로 피부에 있는 피지를 너무 말려버리면 오히려 보상 반응으로 피지 분비량이 더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피지를 없애려고 세안을 했는데 반대로 피지를 더 자극시키게 되는 그런 결과가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지질막이 손상이 되고 피부가 건조해지게 되면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방어를 못하니까 더 염증이 빨리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드름 피부일수록 오히려 세안을 여러 번 하는 것은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가능한 한 가볍게 그리고 좋은 클렌징 제품으로 한 번에 끝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중세안 우리 뭐 사실 화장품 보면은 클렌징 오일도 있고 클렌징 크림도 있고 많은데 그건 언제 쓰나요? 네, 우리 이제 자외선 차단제 외부 활동할 때는 좀 꾸덕꾸덕한 거 많이 바르시잖아요. 아니면은 이제 뭐 워터프루프 제품이나 아니면 뭐 립밤 같은 경우 중에서도 뭐 틴트 제품 같은 것들 이제 이런 것들을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이중 세안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피부 밀착력이 또 다르기 때문에 그럴 때는 또 특별한 메이크업을 이제 지우기 위해서 이제 이중 세안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우리 세안할 때 차가운 물, 뜨거운 물 어떤 게 좋을까요? 네, 여기 척척 박사님들만 보이셨네요.
답은 미지근한 물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피부 온도보다는 조금 높지만 한 30도에서 35도 정도 되는 물이 좋은데요. 우리 왜 사우나 중독되신 분들 많이 계시죠. 그래서 뜨거운데 뭐 50도, 60도 되는데 들어가셨다가 또 냉탕에 들어가셨다가 온탕에 들어가셨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제 스트레스도 풀고 하시는데 사실 피부에는 그게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피부가 급격하게 온도가 올라가거나 급격하게 떨어지면은 오히려 이제 다른 문제들이 생기는데요. 그냥 단순히 각질의 문제가 아니라 피부가 너무 뜨거워지면서 이완이 됐다가 수축이 됐다가 반복을 하게 되면 왜 우리 풍선도 바람을 넣었다 뺐다 하면 나중에는 고무줄이 늘어나서 더 이상 처음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처럼 피부도 너무 급격하게 늘어났다 줄었다 살도 쪘다 빠졌다 하면은 피부 탄력이 더 빨리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잦은 수축과 이완은 오히려 피부 노화를 촉진시킬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온도가 높아지면 각질층에 존재하는 양질의 피지,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그런 수분까지도 과도하게 제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미지근한 물이 더 피부에는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마일드하게 클렌징을 하고 나면 당장에는 어쨌든 피부에 있는 노폐물들이 씻겨 나가지만 또 피부 장벽을 유지해야 되는 필수적인 지질들이 또 같이 씻겨 나가기 때문에 바로 그 즉각적으로 바르는 제품이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는 피부를 보호하면서 그리고 피부의 어떤 pH를 좀 맞춰주면서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기능을 하는 토너가 사실은 클렌징 다음으로 또 바르는 제품이기 때문에 또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안티에이징에 대해서 3가지 세포를 말씀드렸는데요. 근데 이 세포의 기능을 가장 좋아지게 하는 건 당연히 바르는 것도 도움이 되겠지만 사실 바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먹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피부 세포들이 빽빽하게 막고 있어서 거의 대부분의 웬만한 제품들이 사실은 피부 속까지 침투가 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피부과에서 뭐 이제 이온자임 뭐 그래서 전기 자극도 주고 뭐 이제 마이크로 니들을 사용을 해서 뭔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아무리 좋은 제품도 이게 그냥 바르면 흡수가 잘 안 돼서 그런 거기 때문에 그래서 바르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먹는 게 사실 더 중요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생활 습관 그러니까는 활성산소를 억제하고 그리고 자체 내 수비력을 기를 수 있는 그런 운동 습관을 들이는 것이 어떻게 보면 안티에이징을 위한 가장 근본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